저는 이 두 가지 테마는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테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전기예요, 전기. 자, 두 번째 주제는 연준. 연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제가 알기로는 인플레이션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사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거 뭐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뭐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좀 있죠. 뭐냐면 저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일시적 반성합니다. 아니었죠. 반성합니다. 일시적이 아니잖아. 근데 저도 이제 뭐 할 말은 있는 게 저도 고민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일시적인가 아닌가. 저도 그때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파월 의장이 또 일시적이라는 멘트를 작년에 했었죠. 파월한테 진짜 막 속았어. 많이 속았고 뭐 옆에 있다면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건 어차피 저의 생각이었으니까 그걸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크게 잘못 본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잘못 본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많이 약화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커졌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공급망 이슈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것들이 더 부각되면서 인플레이션 더 오버슈팅한 건 맞는데 이제 이게 과연 지속될 거냐 이런 거는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CPI 소비자 물가가 8.5%까지 나왔고 8% 넘게 나온 게 거의 40년 만에 처음이고 PPI는 11.5%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역대 최고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진정되고 이렇게 될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결국에는 수요가 꺾여가지고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 돈이 안 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제 옐런 재무부 장관, 미국의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괜찮아, 우리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연착륙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 그 얘기는 거꾸로 몸속으로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연착륙 할 수도 있다 잘만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지금 경기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착륙할 수도 있네. 정착륙 하더라도 나는 인플레 잡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각오가 기계가 느껴지냐면 옐런 의장은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러시아의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쟤네들 혼내줘야 돼서 쟤네를 혼내주려면은 인플레이션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거는 감내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중에 상당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를 규제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나와 있는 원유가 안 나와가지고 생기는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다. 우리가 러시아를 혼주를 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감내한다. 근데 인플레이션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보면은 연준이 풀어야 되는 숙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연준 진짜 실수했다 이번에. 그리고 파월 정말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봐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연준이 똑똑할까요? 한국은행이 똑똑할까요? 네. 연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쵸. 연준에는 이미 이코노미스트, 박사급 이코노미스트만 2,000명, 3,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당연히 똑똑하겠죠. 그리고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예측하고 더 많은 걸 계획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어렵다. 라고 보는 게 맞지. 문제가 어렵다는 거군요. 문제가 쉬운데 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연준이 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왜 어려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샤워실의 바보? 김 작가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샤워를 하다 보면 겨울에 따뜻한 물을 틀려고 따뜻한 물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돌리는데 안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돌려버리면 뜨거워 뭐 이런 적 있어요? 있죠. 또 여름에 또 시원한 물로 바꾸려다가 차가워 뭐 이런 적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연준 의원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을 이제 비꼬는 말투인 거예요. 야 이게 뭐 인플레 잡는다고 막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디플레가 오고 막는다고 하더니 인플레가 오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놀리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표현을 이렇게 드려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움직일 때는 그래도 균형을 잡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와버리면 와 이래가지고 디플레이션이 다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틀어야 되잖아요 또.
지금 꽉 디플레이션이다 했을 때가 언제냐면 2020년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와가지고 야, 이 디플레이션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확 튼 거죠.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연준이 푸는 문제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달러 패권과 크립토 홀드 여기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준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플레이션 풀기 어렵다는 문제하고 더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그 달러 패권 지키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저장에 누군가는 쟁여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를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장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이제 크립토를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고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야, 이게 크립토 세상에서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비유를 드릴 때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해라 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크립토 세상에서도 달러를 기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냐는 거죠. 얼마나.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어쨌든 20세기 원유가 21세기에서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거래되는 방식은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으로 될 테고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는 그런 생태계들이 달러의 기반으로 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연준이 지금 풀어야 되는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왜 스테이블 해야 되냐, 코인이? 코인은 원래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은 엄청 이러던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1달러를 가져가면 1달러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줘요. 여기서는 USDT, USDC라는 이 세상 안에서 여기는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할게요. 가상 공간 내에서 돌아다니는 달러가 따로 있어요. 네. 여기도 달러가 있고. 네. 그래서 여기도 바꿔줄 때, 여기 바꿔주는 은행이라고 할까요? 은행에서 진짜 달러를 가져오면 2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이 달러는 여기 달러의 가치랑 연동돼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딱 스테이블한 거. 네.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돌아가는지 판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기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있어요. 근데 그 기관들이 진짜 달러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달러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걸 발행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 발행했던 게 이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USDT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가져갔다가 야, 나 진짜 달러 주세요라고 했는데 달러가 없어. 그럼 큰일 나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달러 딱 쟁여놓고 요만큼만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은행. 돈 받은 만큼만 대출해줘라. 이런 게 있잖아요. 받은 거에 그래, 받은 것만큼은 아니고 8배까지만 대출해줘라. 이런 게 이제 뭐 BIS 있잖아요. 규제이고 이래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지금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고민인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연준이 만든 게 아니거든. 민간 회사들이 다 만들어 놨거든. 근데 얘네들을 인정하자니 머리가 아픈 거야. 쟤네는 달러긴 하지만 쟤네를 인정해주면 쟤네가 다 이게 할 텐데 고민이고 내가 지금 CBDC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헤게모니 CBDC 이용하라고 하자니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지금 머리가 지금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초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준이 여러 가지 막 FOMC 회의할 때마다 계속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CBDC 이거 다음 달에 보고서 낼 거야. 계속 연기하는 계속 문제를 못 풀고 있어 전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라도 하는데 여기는 문제도 못 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연초에 사실은 파월 의장이 이제 2주에는 발표할 겁니다. 드디어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꼴랑 14페이지짜리 다음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보고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거고 어떻게 미국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걸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고민들이 지금 연준 내부적으로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임보다 또 다른 영역에서 또 게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식으로 규제하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USDT라는 게 있어요. USDT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 USDT를 발행하는 그 기관에서 작년에 우리 중국에서 헝다 이슈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헝다 이슈 나올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이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때 얘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달러를 쟁여놓고 여기다 쌓아놓고 이 달러에 기반해서 발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쌓아놓은 거를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으로 해놓은 거야. 헝다 채권이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을 여기다 담보로 담아서 야, 저거 담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스테이블 코인 가져가면 안 주는 거 아니야? 달러? 그러면서 이게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 이제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동성이 높은 달러 자산만 담보로 인정해 준다. 이런 규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매우 유동성이 높은 달러 자산은 뭘까요? 미국 국채인 거죠. 네. 그럼 미국 국채가 아까 제가 말했던 쟁여놓은 거죠, 여기에. 쟁여놓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쟁여놔가지고 달러가 여기에 묶이고 여기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도 나가게 되면 또 이 세상에서도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근데 이거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고민은 이런 고민들도 연결해서 이쪽 세상에서는 아주 깊이 있는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뭐 주식시장에만 있고 여의도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이 이런 쪽 네네. 관련된 일을 하시는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연준 관련해서 올해 연준은 금리 인상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시장에서 7번 정도 인상할 네. 거라고 지금 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5월에는 50bp 할 거라고 뭐 굉장히 많이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5월, 6월 모두 50bp 두 번 다 50bp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높게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과연 올릴 수 있는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연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빨리 올리는 게 좋아요. 연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빨리 올리고 나서 잡히는 게 좋지 천천히 올린다고 해서 잡힐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잖아요. 경기가 너무 급속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어느 정도는 충분한 버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까 뭐 개인들이 돈이 많다 등등. 그래서 파산하지 않는다. 뭐 등등. 망해도 내가 먼저 안 망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계획대로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연준이 하는 동안 ECB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밤에 이제 20인데 ECB는 어떻게 할 거냐? 조금이라도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BOJ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금리가 김 작가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돈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나요? 돈의 속성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네네. 뭐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높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ECB와 BOJ와 얘네들은 못 올린다라고 한다면 얘보다 얘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랬을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달러 가치 올라갈 때 신흥국 안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되게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넌 US 지역에서의 부담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세션이 오고 경기 둔화가 오고 이렇게 되더라도 미국 이외의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여전히 계속 저는 미국에 대해서만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한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좀 조심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주식을 갑자기 야 이게 다시 한국 주식을 사자 이렇게 되기는 여건이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1230원 돌파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들어올 만도 한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면 또 다시 돌아오는 되돌림은 분명히 있겠으나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국내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주제, 투자의 관점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두 가지는 뭘까요? 제가 사실 저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리고 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후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 자초자산 그리고 뭐 무형자산 이런 표현도 많이 드렸었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팀은 두 가지 주제의 테마는 이거는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테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리세션이 올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막 난리가 나더라도 그래도 붙잡아야 되는 건 요거다. 공격을 할 거면 여기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비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시고 네. 공격을 할 거면 이쪽에서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기후 측면에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기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예를 들자면 전기차, 네. 그리고 이제 수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 위기를 막는다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배터리를 만들거나 전기차를 만들거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을 만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와 관련된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이 모두 아주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야만 설명되는 그런 주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먼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지만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인 거고 제가 아마 연초에 이제 김작가 TV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예요. 테슬라 얘기는 많은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주가가 최근에 이제 연초 이후로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테슬라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회사가 이 정도 버틴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르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렸는데도 테슬라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전기차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오늘 드려볼게요. 전기차 시장에서 생기는 매출만큼이나 큰 매출이 에너지 시장에서 나올 거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저는 경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맨 처음에 경제라는 것이 이코노미라는 것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거래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사고 뭔가를 파는 거. 이 뭔가를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고 여행 갈 때 항공권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도 일종의 거래잖아요. 서비스를 사는 거고 제품을 사는 거고 그 거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거래들은 대부분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거래, 그리고 누가 밥을 먹는 것도 거래, 이런 거래들이지만 우리가 유형의 공간에 사는 그게 거래잖아요. 근데 앞으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래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그리고 기후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도 앞으로 엄청 거래가 많이 될 거예요. 디지털 에셋이라고 해서 NFT 요즘에 가격이 빠져낸 말이 많지만 어쨌든 NFT를 통해서 디지털 가격은 엄청나게 거래 많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기후와 관련된 것인데 전기예요. 전기가 앞으로 거래가 엄청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전기가 왜 거래가 되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태양광과 풍력 이런 전기 에너지들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은 인간이 뭔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해한테 이따가 좀 떠줄래? 나 좀 피곤하니까. 아니면 바람한테 야 나 좀 이따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자연에 의해서 그냥 부는 대로 해가 쬐면 쬐는 대로 생산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간헐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올 때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남았다가 부족했다가 남았다가 부족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냐? 이 전기라는 것은 한번 쐈는데 제가 못 받아주면 블랙아웃이에요. 없어서도 블랙아웃이지만 제가 못 받아줘도 블랙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해놔야 돼요. 저장을 해놓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많이 남아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 전력 가격이 마이너스에 거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그만큼 많이 남는데 남을 때는 그러니까 부족할 땐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저장하는 공간이죠. 근데 이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ESS가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커질 거잖아.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ESS가 필요한 비중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용량 중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앞으로 한 10년 동안 5배가 늘어날 건데 ESS가 필요한 것도 1%가 아니고 이제 7%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3 곱하기 7 해버리면 35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ESS가. 근데 ESS가 늘어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ESS끼리도 많이 저장돼 있는 데 있고, 조금 저장돼 있는 데 있고, 막 중구난방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고 난리 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각 집집마다 태양광을 다 지어가지고 ESS를 가지고 있어. 이 집에는 전기가 남고, 저 집에는 전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싸게 사서 팔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겠죠. 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가상 VPP라고 해가지고 가상 버추얼 플랜트 파워 플랜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B2G라고 해가지고 B2G라고 해가지고 Vehicle to Grid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지금 테슬라 얘기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ESS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테슬라고, 게다가 지금 전기차가 가장 좋은 ESS예요. 전기차에다가 저장해놓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기 남는다, 여기 전기 부족하다, 여기서 일로 보내라, 저기서는 일로 보내고, 여기서는 요만큼만 보내고 저기서는 이만큼 보내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할 수 있나? AI가 해야 되잖아요. AI 제일 잘하는 거예요. 테슬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이만큼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 중에 딱 하나인 거예요. 가널성. 그래서 저장해놔야 돼. 저장은 남아. 그러면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어. 그럼 반드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싼 걸 사서 비싼 걸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경제가 커진다는 얘기고, 이 경제가 커지는 곳에서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이 찾아보시면 미국에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그것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우리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는데, 좀 ESS라는 관점에서 또 새로운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네. 자, 그럼 두 번째, 데이터 가지고 좀 투자할 때는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작년 4분기 미국에서 실적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현상은 제가 아무튼 예상하건대 나중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마 그 김 작가님도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애플하고 극명하게 주가가 갈렸죠. 페이스북 안 좋았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페이스북이 왜 주가가 이렇게 박살났냐? 이유가 있는데,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뭐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 알아야 타겟 광고를 해서 광고주 입장에서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했더니, 야, 이거 페이스북 잘했다, 야. 이렇게 돼야지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고객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매칭을 못 시켜주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페이스북을 볼 때, 아, 이거 영 시원치 않은데 옛날보다? 이러면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플이랑 구글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헤게머니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 헤게머니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라고 하잖아요. 야, 나는 이 사업을 할 텐데 들어오지 마, 못 들어오게 하는, 그거에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는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회사 있잖아요. 테슬라,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를 가장 전 세계에서 잘 다루고 있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로 돈도 벌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페이스북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향후에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데이터를 좀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가치는 좀 잃은 걸까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페이스북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의 대가인 다모다란 교수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은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버는 이익은 있으니까 주가가 너무 싸다. 이 정도 빅테크인데 그래도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스타트업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페이스북,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은 직원들한테 연봉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뭐 개발자들한테 연봉 뭐 10억, 20억씩도 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스탁 옵션이에요.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스탁 옵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머리 좋은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 머리 좋은 애들이 그 회사에 눌러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나중에 행사하면 이 정도 가격이 있으니까
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그렇죠. 네. 회사가 성장할 것이고 그 회사가 성장한다라는 거는 주가에 반영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는 주가에 대한 전망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왜 1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 빠질 때 왜 눈이 충혈돼가지고 나왔을까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가에 만약에 직원들이, 페이스북의 직원들이 야,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빠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정말 훌륭한 개발자들이 네. 아, 안 되겠다 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데 주가의 전망이라는 건 물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야, 아니야 우리 메타로 해가지고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계속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 화두가 됐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스타트업은 보통 이제 뭐 엔젤 투자 받고 시리즈 A, B, C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요. 받을 때마다 당연히 밸류는 더 높게 인정받으면서 받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스타트업 회사 중에 하나가 A, B, C가 아니고 여기로 받은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이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상장하면 저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저 회사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못 받고 여기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제일 큰 문제는 직원들의 동요예요. 직원들의 동요. 근데 이게 요즘에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인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페이스북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이 그 회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핵심 가치가 그 개발자들한테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 있어서 네.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네. 우리 대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에 가장 중요한 건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개발자다. 개발자가 정말 요새 정말 말도 못하게 쇼티해진 것 같아요. 네. 구글, 애플, 테슬라 얘기하시면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에 있어 이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두 개의 이제 플랫폼을 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셨는데 그 좋게 보실 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최고치를 찍기도 했고 네. 지금 또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이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좀 어떨까요? 제 기억에 카카오가 처음으로 8%인가 빠졌을 때 김작가 TV에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날 기억에.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금 뭐 실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죠. 그리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데이터 그리고 그렇죠. 이제 무형자산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이 훼손됐냐라고 생각하면 훼손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주변의 환경이 매크로 환경이 그런 회사들에게 고성장주 아니면은 무형자산의 밸류 이런 걸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라고 보면 더 어렵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매크로 환경, 소위 말하는 금리 아니면 뭐 상품 가격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제껴놓고 그 회사의 본연의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카카오는 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잖아요. 뭐 분할 상장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 회사의 주가를 비관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 하고 가신다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 개인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서 이제 저도 이제 초대 손님을 모셔놓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합니다. 이 전략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좋아 보이는 부분들을 위주로 많이 불러요. 네네. 저도 듣고 싶어서 애널리스트 분도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VPP, 뭐 V2G, 뭐 아까 그 에너지 관련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도 소개해서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공격만 하시는 게 아니고 수비도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찾아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컨빅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포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변에서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그래도 떠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을 줄여가지고라도 어쨌든 이 시장에 남아 계시는 것이 이런 어려운 환경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후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근육을 키우는 데는 가장 최적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옛날에 드래곤볼에서 그 시간과 공간의 방 들어가잖아. 거기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다른 현실 시간보다.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기를 견뎌내면 또 초사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견뎌내시면 분명히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 드는 게 이제 드래곤볼, 초사연, 시간의 방해 얘기할 때 저는 다 공감이 되잖아요. 알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겠구나. 그럼요. 우리가 진짜 그럼요.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그럼요.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와주신 이제 이효석 이사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효석 아카데미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 이제 클릭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효석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